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62살 조 모 씨가 피랍 315일 만인 어제 오후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현재 우리 공관에 머무르고 있는 조 씨는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부 추경안의 이번 달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국 해법의 실마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지칭했던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잘못된 비유로 한센병 환우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잘못과 미숙함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 한국당을 향한 구구 막말 프레임 씌우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유승민 안철수계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실물 경제 흐름이 부진한 상태라고 2달 연속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세로 인해 경기 하락 위험 요인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니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권파와 안철수계 유승민계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무 보이콧에 나섰던 옛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손학규 대표를 앞에 두고 직접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도 당내 투톱이죠.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군요. 네, 어제 비공개로 만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맞붙었습니다. 퇴진은 없다는 손 대표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오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제3의 길 중도 정당으로 당의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유승민 안철수계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 면전에서 퇴진을 요구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후임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임재훈 의원에겐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원성을 높였습니다. 대표님, 이 백드롭 이거 뭡니까? 파업, 자강, 개혁입니다. 자강이 뭡니까? 우선은 왜 오셨어요? 최고위원회 권위를 좀 훼손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나가주시고. 대표님 여기 따르겠습니다. 예. 나가볼까요? 예. 손 대표가 지명직으로 임명한 당권파 문병호 최고위원은 보이콧 책임을 거론하면서 손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분 최고위원님들이 보이콧 하시는 게 비정상의 시작이에요. 손 대표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 만큼 당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국회 정상화 사정도 알아보죠. 오늘을 넘기면 사실상 5월에 그 추경안 처리 어려운 거죠. 네, 임시회 소집 3일 전엔 요구서를 내야 하는 데다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잡으면 오늘이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은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다음 주 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며 5월 추경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만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총선용 추경이 많아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잘 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을 사과하면 한국당이 받아들여서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양당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경안과 5.18 특별법 등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사과와 유감 표명이 우선이라는 한국당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대통령과 당대표 회담 형식을 두고도 여야 이견은 여전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고리로 협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다음 주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늘 광주에 집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저녁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일제히 참석합니다. 여야 4당 대표들과 소속 의원들은 5.18 전야제의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희생 영령들을 기리고 5.18 진상규명 의지를 다질 방침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비슷한 시간 대전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대북, 안보 정책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합니다. 다만 황 대표는 5.18 기념일 당일인 내일 5.18 묘지에서 개최되는 5.18 39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행사에는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 62살 주 모 씨가 피랍 315일 만인 어제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주 씨의 석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준 우방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의 브리핑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 관리 회사인 ANC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 모 씨가 피납 315일 만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현재 주 모 씨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우리 정부에서 신병을 인수하여 현지 공간의 보호하에 UAE 아부다비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5월 18일 토요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힘써준 우방국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 모 씨의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UAE 정부와 모하메드 왕세자께 대하여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자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석방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청와대입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인 주 모 씨의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UAE 정부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조금 전 들어봤는데요. 자, UAE 정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주 씨의 석방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힘쓴 우방국 정부, 특히 UAE 정부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 씨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 씨의 신병을 확보했는지는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UAE 외교부가 리비아 군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현금 제공은 없었고 UAE가 가진 그 지역 내 영향력과 부족 간 협력 관계를 동원해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가 나섰다면 외교력으로 풀었다는 건데 청와대 설명에서도 보면은 구출이 아닌 석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군사작전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주 씨가 풀려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관되게 석방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주 씨가 납치된 직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현재 파견했고 또 8월 중순 왕건함으로 교체하면서까지 넉 달 가까이 리비아 바다에 우리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과거 아덴만 작전 같은 군사작전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오늘 있었는데요. 정의용 실장은 리비아는 최근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구출 작전이나 석방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여러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한 분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만
정부 외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 실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험지역 체류 국민들에 대한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해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인 리비아에 한국인 4명이 머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귀국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송지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유승현 전 의장 범행 뒤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유 전 의장은 오전 9시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 씨는 아내 살해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유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택에선 빈 소주병과 혈흔이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어젯밤 상해치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해치사란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던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은 일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유 씨가 평소 아내와 성격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급소를 노려 골프채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쯤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뇌물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입막음을 위해서 윤 씨가 성접대 여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검사장 승진 이후 또 다른 사업가에게서 수년 동안 차명 전화와 함께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고속도로 한중간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사고로 숨진 여배우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여배우 A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정식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함께 차에 탔던 A씨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뒤에 나와 있다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의 남편은 인천 용정도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2달 연속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서 1분기에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져 생산과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둔화세가 반도체 업황의 부진을 꼽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해오다 지난달부터 2년 4개월 만에 다시 부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반인데 벌써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이 고온 추세는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올여름 만만치 않은 폭염이 예고편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른 더위 원인과 전망 알아보죠.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한 달 이상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이 더위가 누그러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낮 기온 30도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에나 나타나는 기온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한여름 더위가 2달 일찍 찾아온 것이고요. 남부지방은 한 달 정도 더위가 빨리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폭염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30도, 홍천 31도,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남부보다는 중부가 더 덥습니다. 네, 다행히 더위를 식혀줄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 정도로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때이름 더위에 올여름 더위에 대한 걱정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더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올해 여름도 30년 평균값인 예년 여름보다는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를 몰고 왔던 중국 내부의 열적 고기압이 일찍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기상청과 기상 전문가들 모두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질 것이라는 데 이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 폭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이 티벳 고기압이 지난해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달땡, 사이코패스 수준, 한센병, 그야말로 막말 대행진입니다. 궁금한 건요, 이런 험한 말을 쓰는 정치인들의 속내인데요. 막말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 두 분의 평론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성 비하 비속어의 사이코패스 또 한센병까지 여야 구분 없이 지금 쏟아내는 독설에 국회의원이 만나 귀를 의심할 수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빠, 달참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한센병이죠. 한센병이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의원들마저 망은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이것은 의학적 용어라고 이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에서 발언할 때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다른 용어로 쓰였습니다. 비속어로도 통용된다는 뜻에서 즉각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습니다. 막말 퇴출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막말 자제 협약이라도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야말로 막말 릴레이, 지금 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연아 의원이 어제 이제 한센병 발언이 네. 굉장히 논란이 파장이 됐습니다. 컸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사과를 했어요. 예. 결국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한 직후까지도 사과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판은 더 커졌는데. 그 이후에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또 논란이 한번 맞습니다. 일어섰는데요. 오히려 예. 파란은 더 커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 타이밍을 또 놓쳤는데 결국 이제 하루 지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문제고 이 한센병도 문제고 또 더 나가서는 문노스라는 말도 네. 등장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달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문땡, 달땡 이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상한 표, 대구의 이상한 예. 표 이게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선정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 자꾸 국민 대상들을 편을 갈라서 예. 이상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현상들.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갈라치게 하는 현상들이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김연아 의원은 전 깜짝 놀란 것은 그러지 않으실 분으로 생각을 예. 해왔어요. 그래서 의외의 인물이 의외에 좀 거센 발언을 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와 한센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모욕적인 그 상황의 표현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특정돼서 예.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는데 한센병을 비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그래서 아마 김연아
의원도 오늘 이 부분에 네. 이분들을 아니, 향한 그게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로 최근에 사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대들의 예. 경우에 기안84라는 유명한 웹툰니스트가 만화에 청각장애인이 조금 비하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표현을 썼다가 크게 예. 질타받고 사과하고 고쳤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장면이 두세 장면이 있었는데 사과하고 고쳤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20대들이 인종차별이냐 혹은 장애인 비하냐 이런 정도는 도덕적인 수준이 지금 정치인보다 훨씬 예. 높거든요. 지금 정치인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과거에 예.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능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행어 만들기 욕심이 왜 이렇게 과한 것인지 좀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네. 자꾸 형식 쪽에서 자기 자신의 이제 부각성 어떤 뭐 좀 주목도를 끌어오려는 이런 현상들이 커지는 것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막말 자제 협약이라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 혐오 발언에 대해서 뭔가 좀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독일의 헤이트 스피치나 일본도 예.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미국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미국은 이제 PC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종, 종족, 뭐 성, 뭐 계층, 뭐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혹은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차별이나 혹은 편견이 섞인 발언을 하지 말자. 라는 운동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벌어진 그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미국의 예를 들면 이 정치적 올바름에 거스르는 그런 그 발언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완충지대라는 게 물론 그 옛날에도 이 진영으로서 여야 또는 뭐 진보 보수 또는 요즘 같은 좌파 우파 이렇게 싸움을 했지만 완충지대라는 게 언제나 존재했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그 정치 원로들이라든지 혹은 공격을 하더라도 당대표가 공격을 하면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렇게 숨통을 트여서 퇴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을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은 절대로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격하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쟁의 한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더라도 대통령이 야당을 어떤 그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가 그러면은 바로 야당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하고 공방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완충지대가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예. 서로 간에 그냥 적대시하는 예. 파트너로 생각하지 아니한 발언. 뭐 평론가님 아까 말씀 중에 하나만 더 보태면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들 발언도 사실은 포함이 네. 돼야 된다.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인정을 아니한다는 어떤 발언이거든요. 양당 저는 모두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PC 운동 같은 그 PC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완충지대에서 말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올 1월부터 이 막말이 굉장히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20대 국회 윤리위에 올라온 그 발언들 논란이 된 그 징계안 중 보면은 40건 중에 18건이 지금 올해 집중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1월 이후 주로 막말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네네. 막말이 뛰어드는 이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 근시안적인 단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맥상통한 건데요. 눈앞에 지금 나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자극해서 환호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와 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사실은 정치인이 써서는 안 될 극단적인 커뮤니티들에서 그냥 회자되는 말들을 끄집어내다가 씁니다. 그러면 지지층은 좋아합니다. 지지층만 좋아합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장면이 다 나가고 있고 지금 면대면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은 네. 안방극장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저런 말을 했네.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데 그게 다 비난과 비판, 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내가 떴구나.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본인 부고를 빼고는 신문에 이름 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회자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더 극단화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저는 길게 보면 정치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총선 내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막말을 끄집어내서 이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을 실검에 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품격이 이겨요. 그리고 본질 정치가 이깁니다. 이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선거 때.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시안적인 정치에서는 당장 주목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혹은 이제 어떤 절박감을 느끼고 또 이제 이러한 네. 것들이 좀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예, 길게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의당에서는 한국당에서 이렇게 막말이
나오는 것은 특히 이제 공천 충선 경쟁이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공학적인 구도로 말씀을 드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건 정치 공학 구도에서 총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든 당 대표를 이렇게 보좌하거나 또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 프로텍팅하는 발언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정의당도 그 자유롭지 못하죠. 이번에 이정미 대표 이 김연아 의원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처럼 이정미 대표로 바라보는 시각도 저런 발언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의당마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막말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정의당한테 똑같이 그런 공천을 위해서 했느냐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변인이 아까 그 정치 논평을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고품격의 언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일상어라도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발언들은 아니더라도. 이 발언들은 지금 소통을 저해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소통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요구를 한다는 건 지금 절박한 것이지 이것을 자꾸 어떤 당의 공천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막말 공방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소폭 내렸고요. 한국당도 좀 내렸네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내리니까 내렸다라고 하면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관망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이제 부동층으로 갔다. 오히려 이제 지지를 다소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켜보는 분들은 왜 그러냐? 간단하게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죠. 정치 혐오가 높아졌다. 왜냐하면 정치권을 들여다봐도 가치가 창출되지 않고 있죠. 생산성이 하나도 없죠. 어찌 보면. 그야말로 싸우기는 하는데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짜증이 나죠. 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여당, 야당 지지해서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구나. 내년 총선에 두고 보자. 국민들의 심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소 늘어나면서 이 거대 양당, 그러니까 이 싸움의 효과가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짜증 유발을 오히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좀 살펴본 게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변화가 큰 지역별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큰 폭 떨어졌죠. 떨어진 게 보이고요.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도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서울에서 1%포인트 올랐고요. 자,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저는 보냐면 리얼미터 지금 13%의 그 양당 격차에서 1%로 좁혀졌잖아요. 그럼 13%가 그 격차가 벌어졌을 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와 거의 유사해요. 리얼미터의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말고 그 전주를 보면 민주당이 서울에서와 호남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역으로 대구 경북하고 한국당이 거기서 상승을 하고 근데 그때도 저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수도권과 서울이 되게 연동을 하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지난주에서 연동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만. 따로 인천 경기 서울만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번 갤럽 조사가 그 리얼미터 전주랑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서울과 인천 경기 보면 인천 경기가 오르고 서울은 떨어지게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보냐면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두 개 기관이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다른다고 하지만 시기가 리얼미터는 어차피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이상한 지금 여론조사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된다. 결국은 어쨌든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반영이 될 거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그걸 지켜보는 어떤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주 갤럽하고 지난주 리얼미터를 합해보면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서울과 호남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 서울 지역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부정평가가 좀 늘고요. 긍정평가하고 3%포인트 차로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만 따져보면은 민주당이 아까 14% 정도 내렸잖아요. 네. 대통령도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맞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지난주에 리얼미터와 이번 주에 갤럽을 네. 이제 이 실장님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것도 이제 패턴 분석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예. 저는 또 매주마다 주요 이슈가 좀 달라져요. 뭐 그렇죠. 지난주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정치권 이슈가 컸다면 이번 주는 민생 이슈가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버스 파업 문제가 네. 15일이 파업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전날 밤 당일날 아침까지도 시끌시끌했습니다만 출근길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이것이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파업이 가결됐고요. 주말을 거치면서 상당히 뜨겁게 고조가 됐거든요. 근데 의외의 일이 서울에서 발생하는데 15일 날 수도권 파업은 다행히 이제 네. 타결이 되거나 혹은 이제 유보가 되면서 협상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의도에서 택시기사들이 다시 모여서 총파업을 하고 분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다에 대한 이제 반대를 또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연초까지는 이게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반대였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중교통이 계속 시끄러운데 여기에 민감한 것이 주로 대도시들입니다. 서울 경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광역 이 대중교통이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생,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정치권에 대한 또 아까 말씀드린 짜증,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 이런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파업 사태 같은 것에서 야당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큰 책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로 논평 정치를 하면 돼요. 이럴 때. 그런데 이 책임은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광역지자체, 뭐 시장에게나 혹은 대통령에게나 정부 여당으로 가게 되거든요. 국토부나 그런 것들의 반영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들쭉날쭉해서 혼돈이죠. 그러니까요. 분석하시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 어제 나온 조사죠. 이게 지난주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실 학위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1.6%포인트 차였는데 지금 13.1%포인트. 벌어졌죠. 이 일주일 사이에 어떤 현안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현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분석한 것을 좀 분석을 위해서 당별로 지지도 추이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38.7%에서 43.3%로 4.6% 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34.3%에서 30.2%로 4.1%포인트 내립니다. 그러면 약 한 9%포인트 차가 있죠.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4.6%포인트가 오른 것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올랐을까요? 쭉 보면 정의당이 7.1%에서 5.1%로 2% 내립니다. 즉 2%가 유입이 돼요. 근데 자, 그러면 나머지 2%는 안 보여요. 바른미래당 똑같아요. 민주당 민주평화당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무당층이 돼야 되는데 무당층이 줄어야 돼요. 2%가 근데 무당층이 늘어나요. 1.6%가 늘어납니다. 그럼 무당층에서 간 게 아니에요. 자, 한국당을 보자고요. 한국당이 4% 내리는데 어디선가 이 4%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과 비슷한 정당으로 갔느냐? 안 갔어요. 그러면 무당층의 1.6%는 한국당에서 간 걸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몇 %죠? 약 한 2몇 %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민주당의 2%는 어디로 온지 안 보이고 한국당의 2%는 어디로 간지 안 보여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한국당을 지지한 2% 내외가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런 어떤 지형에서 하나의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진영이 다른 상대당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표현으로 정치학에는 쓰는데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그 효능감, 그러니까 이 어떤 뭐랄까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당이 다른 인물을 택한 경우는 많아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후보는 내가 지지해가 가능하지만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당을 상대당으로 가진 않아요. 제3정당으로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갑자기 한국당을 2%나 지지한다. 한국당을 지지했던 2%가 갑자기 민주당으로 간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이해찬 당 대표가 말씀하셨던 이상한 여론조사를 저는 여기에 지금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상하다. 이럴 수는 거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분석이 힘든 여론조사 결과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한 여론조사로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되게 뭐 방송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과 3일 만에 이 대표가 지적한 이상한 여론조사가 더 이상한 여론조사로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4.1%포인트가 떨어진 부분들은 사실 저는 맥센스 되는 부분의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사실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한쪽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상반대에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상례인데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4.6%포인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일부 빠져서 불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양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주하고 이번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또 상반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정치적 공방으로 또 이제 불이 붙은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적 공방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잘못 이거 가고 여야 있다. 모두 비판을 좀 예. 드리고 싶어요. 양비론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선거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여론조사를 해석하고 인용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 당이 올라왔다. 격차가 좁혀졌다. 그럼 이때 필요한 거는 반성과 성찰입니다. 왜 떨어졌을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국민들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왜 이탈했을까? 그럼 새로운 뭔가를 더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정치권들은 다 말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과 가치 창출이 하나도 없다.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혐오만 들고 있다.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예.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시기가 됐으니까 우리는 오를 거야. 무슨 국경일도 아니잖아요. 명절도 아니고. 뭘 해야 오르는 거죠. 뭘 해야. 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은 답답하죠. 하려고는 하는데 야당이 비협조해서 협치가 안 되니까 답답할 겁니다. 힘들죠. 그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장외에서 뭐가 하고 있는데 오르는 듯 하더니 떨어지니까 또 불안하죠. 그럼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당이 잘했다면 우리보다 무엇을 잘해서 우위에 있는지를 분석해서 네.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는 데 쓰라고 나오는 게 여론조사 지표예요. 여론을 조사한 거잖아요. 예. 민심을 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다 책상에 앉아서 오르면 당연하지. 내리면 왜 내렸지? 우린 잘했는데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좀 양당 모두 다 아전인수로 해석할 네.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이 왕왕 선거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 그 2016년 총선 때 여론조사 대참사가 납니다. 다 틀리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 당일날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론조사를 인용한 거의 모든 미디어가 트럼프는 낙선하고 힐러리가 당선된다. 90% 승률로. 점심 때 반반이라고 했다가 이 선거 마감 직전에 트럼프가 90% 당선된다.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안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후보의 말이 입증돼 버렸죠. 여론조사 기관 뭐 별로 반성 안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다. 반면에 저도 이제 통계를 공부한 입장에서 좁은 지역에서는 정교하게 잘 맞아요. 창원 성산이나 지난번 4.3 재보선 때 정확하게 맞춥니다. 거의. 그런데 전국 단위로는요. 이 샘플링, 표본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차 범위도 크게 두지만 왕왕 틀립니다. 리얼미터 말도 맞아요. 이런 현상들은 플럭추에이션은 종종 있는 일이긴 하다. 근데 그걸 이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정치권에 한마디만 당부드릴게요. 우리 당에 불리하게 나온 조사를 믿으세요. 우리 당에 유리하게 나온 조사를 믿지 마세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민심과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움직이는 정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좀 권고드리고 예. 싶습니다. 어쨌든 리얼미터 지금 뭐 일주일 새 이 정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조사 방식도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최용일 평론가 얘기하신 대로 우리 당에 불리한 걸 좀 믿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이 수위 높아진 막말들 5.18 망언 징계를 미룬 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불거졌는데요. 황 대표는 정말 이 문제를 덮어두고 광주에 가겠다는 걸까요? 또 광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가 먼저라는 비판 속에서도 황 대표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갔다 와서 또 필요한 때 필요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뭐 질타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광주 현지에서도 황 대표의 광주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광주 방문 때 물세례와 공중부양 소동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병 던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 그걸 뻔히 알면서 가는 거는 일부러 내가 피해자다 이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황 대표가 광주에 가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광주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떨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신중한 대응으로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말하자면 폭력을 저지른 그런 시민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싶겠죠. 성숙한 민주주의적 어떤 그런 그 자세와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저들 스스로가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네. 일단 황교안 대표는 국가보훈처가 초청을 했으니까 내가 네, 간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징계가 현실상 지금 쉽지 않으니까 내일 먼저 참석하고 다녀와서 징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징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뭔가 메시지라도 좀 강하게 내고 가는 방법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점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이에요. 예. 제가 이 뉴스앤이슈에 나와서도 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황교안 대표가 사실 책임질 부분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황 대표가 대표 취임하기 이전에 지금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대표니까요. 네네, 당연합니다. 지금 뭐 그 말씀 안 드리려는 네.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표가 돼서 윤리위를 소집을 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광주에 대한 또는 전남 시민들에 대한 사과부터 했어야 돼요. 예.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비록 내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 윤리가 왜 소집이 안 되냐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누적이 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만약에 이 국가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보훈처가 일단 초청을 했고, 뭐 5당 대표가 다 있는 자리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참석을 안 한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끊임없이 사진으로 남는,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황 대표는 사실 간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입장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또 광주 이 마지막에 광주 시민을 대표하시는 뭐 기념재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자꾸 지금 되풀이돼서 연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1987년. 그때 1987년과 예.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광주분들도 또 전국 국민들이 성숙해졌고요. 도리어 그런 물병이 던져진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성숙된 시민 의식을 저희들이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연상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도리어 정말 거기에 갔을 때 황교안 대표나 혹은 한국당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더 큰 어떤 사실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거든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황 대표가 늦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는 입장을 뚜렷이 밝혀야 된다. 오늘이라도 내일 내려갈 스스로 대표로서 뚜렷이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나 또 다른 어떤 진영에서 결코 광주 시민들이 뭐 물병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미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을 존중하는 발언을 도리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물병 맞으러 간다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진태 아까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얘기 들어보셨지만 광주 시민들이 좀 성숙하게 대응할 것이다. 부끄럽게 할 것이다. 가장 부끄럽게 하는 건 무엇이냐? 환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일 부끄럽죠. 왜냐하면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잘 오셨다. 그것까지 좀 힘들잖아요. 영령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묵념을 하고 가셔라. 그런데 그게 힘들죠. 왜 힘드냐 하면 지금 다 형식이에요. 물병, 우산, 다 피해자 코스프레. 이게 형식 정치, 이미지 정치고요. 본질은 뭐냐면 사과도 아니에요. 세 가지를 약속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 특별법 빨리 처리하겠다. 합의해서. 지금 특별법은 돼 있지만 개정안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내법이 올라가기로 됐다가 여야 사당 합의문을 보시면 3개 올라갔죠. 우리가 선거 개편안, 그리고 이제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 이전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 안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문제 두 번째, 특조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추천 인사를 굉장히 좀 비상식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거부했었죠. 그럼 새로운 인사 추천해가지고 특조위가 빨리 발족될 수 있게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면 돼요. 세 번째, 광주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도 함께 진상규명하자. 이게 그것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그걸 넣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것도 따져보자. 그런 설도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지금 논하는 건 참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최근에 이 민주평화당의 이 천정배 의원이나 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미국의 기밀 자료를 가지고 오자. 그 당시에 미국의 이 첩보 요원으로 활동하던 이 미국 국적의 우리나라 분이 최근에 와서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북한군 개입 여지는 없다. 근데 그렇게 미국을 또 맹신하는 정당에서 이걸 안 믿고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계속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과해야 광주를 가시면 환대를 받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이상한 미스테리를 풍겨내면서 광주에는 가겠다. 왜? 보훈처가 초청했으니까. 광주의 본질은 광주 정신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표현을 입법부 내에서 제1야당 아닙니까? 그 전향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간다. 그게 아니고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의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믿느냐. 5.18은 폭동인데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습니다. 이걸 진짜 믿느냐. 이걸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북한군 특수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원이었다는 그분의 어떤 인용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번에 또 증언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을 해서 장갑차를 탈취를 하고 그 차를 타고 경찰서를 습격한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은 남한의 특수군이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보안사에서의 특수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언이 하기 직전까지는 뭐냐면 그들은 사실 폭도가 아니고 시민들이었고, 시민들이 가서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북한군 특수군이 아니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달라졌어요. 이분 증언에 의하면 이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증언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증언을 믿는다면, 그분 또 동일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남한 특수군인지 북한 특수군인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증언이, 그러니까 미국 정보원이었다는 그분의 증언이 맞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분 증언을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받아왔고 했던 모든 것들은 광주 시민은 폭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특수군도 없었고, 시민들이 분노에 의해서 아시아 자동차를 갖고 거기서 우리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그분들은 모두 시민이었어요. 폭도가 없고 특수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말에 의하면 특수군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증언에서라도 사실은 이 특수군이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라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데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특수군은 아닐 것이다라는 대전제 하에 이들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왜 북한군으로 바로 연결되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예.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아니고 그들이 시민이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예. 혹시라도 계엄군 쪽에서 공작을 한 것이냐, 기획을 한 것이냐 이걸 밝히는 범주는 들어갈 수 있으나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그 전제가 개입되는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 본 것들을 지금 용기 내서 증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네네. 분, 두 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가고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망언에 대한 징계도 안 내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광주 시민들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잠깐 짧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네. 등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재명 지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치권 반응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조금 체급이 달라질 거다, 무죄를 네네네. 선고받아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급은 이미 달라졌죠. 저는 광역도지사가 되면서 또 이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진 못했지만 네. 이 대권 잠룡에 들어왔는데 또 이 본인의 노력보다도 상대적인 상황 때문에, 상황 전개 때문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뭐 대권 후보 주자에서 완전히 빠졌죠. 네. 김경수 이 경남지사는 원래 이제 대권 잠룡이 아니었는데 광역지사가 되면서 올라왔다가 거의 브레이크가 잡혀 있죠, 현재. 물론 이제 법정 구속 상태를 이제 보석으로 면했습니다만 도정으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흔들이 막 난무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를 하나 풀어낸 셈이 됐거든요. 네. 물론 확정 판결까지를 봐야 된다는 전제지만 근데 1심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으면 예. 훨씬 힘들어질 상황을 유죄가 받으면서 홀가분해진 거죠. 그러면서는 저는 대권 주자로서의 체급을 이미 갖춰가고 있었던 과정에서 한 가지의 장애물을 해결해냈다. 네. 이러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급이 높아졌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표현해도 크게 네. 문제는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정 마지막 판결을 선고 공판을 들어갈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도민들에게 도정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저는 예. 그 맥락이라면 도민들에게 그동안의 무리에 대해서 좀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도정에 집중하겠다. 지금부터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지지자들과 큰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네. 지금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잡초 같은 이재명 대권 기회 잡고 탄력에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대권 주자 트랙 복귀하고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게 가장 큰 정청래 예. 전 의원의 표현이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실제로 변수다. 어떻게 될 거냐.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트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잠재 대권 후보의 그 지지율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과연 이 다음 주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굉장히 큰 움직임이 변화할 것이다. 사실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총재라는 당 총재라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 선거 자금을 주거나 공천을 주거나 해서 자기 세를 불렸는데 지금은 뭐죠?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재명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트랙에서 얼만큼의 어떤 예. 순위를 기록하느냐가 그 다음에 어떤 행보에 굉장히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이걸 먼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이제 큰 길 가겠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맞습니다. 해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지금 체급 높아진 여러 정치인들 네. 여권에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네. 지금 최근에 은평구에 있는 집 팔고 종로에 종로로. 집을 샀다고 네. 합니다. 정세균 또 전 의장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로에서 계속 살겠다, 끝까지 살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종로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본인이 던진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될지는 이게 총선 즈음이 돼서 예. 공천을 봐야 될 것이고 당내에 사실은 저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로, 정치 1번지 이런 데가 아니라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종로가 험지가 아닐까 험지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임종석 실장에게 모든 도전이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역시 체급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 실장은 지금 상당히 좀 저는 이제 뭐랄까요? 네.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총선판에 뛰어들어가서 파란을 일으켜보리라 칼을 갈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종로 출마 가능성 높아져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제2 후보지는 어디냐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뭐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빅매치에 벌써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관심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내년 선거에 나올 마음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네. 뭐 부산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부산인 이 첫 번째 PK의 민심에 따라서 사실 변수가 있습니다. PK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내부 그 진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PK를 바람을 일으킬 그 중심 축 인물이 누구냐 네. 그 고민 속에서 조국 구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조국 수석에 대한 그 표현은 진심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끝까지 완수하길 바란다. 즉 놔주지 뭐가 않을 것이다. 완수하느냐? 그러니까 개혁의 완수를 할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치에 개혁의 완수가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쉽지 예. 않거든요. 네. 이 패스트트랙을 아마 하더라도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데 총선에 나갈 사람들을 일찍 내보내겠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아마 조국 수석의 이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화두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조국 수석이 못 나올 거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한 표를 거기다 던지시는군요. 어쨌든 이런 행보들 주목하는 걸 보면 총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거 풀으셔야 돼요. 아니, 거꾸로. 삭제하세요. 저 안양 소방서장이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에 사용되고 있는 대원 신체를 보면 그럼 이게 1인당 하나씩 다 있나요? 아닙니다. 한 팀만 입을 수 있어요. 한 팀만? 예. 원래 이제 예산이 뭐 충분하면 1인 1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을 가슴 중앙에 놓은 다음에 팔꿈치가 뭉쳐지지 않도록 눌러주시는 겁니다. 누르시는 깍지를 끼시고 오른손 이렇게 길어. 이렇게 들어주시고 한 5cm 눌러요. 세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내로도 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건 난 오늘 처음 봤네. 이게 이렇게 하셔서 그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땀 나시죠? 이거 한 3번 하면 땀이 쫙 납니다. 정말 그러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날지. 예, 그 정도 돼. 정리가 됐어. 여기 박수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어중간해가지고 대표님 안 됩니까? 농민들은 매일 이 일을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땀 많이 나셨어요? 땀도 났어요? 일하니까 땀 나네요. 일하니까 땀 나네요. 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구속 이후 첫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윤 씨와 성접대 여성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는 얘기를 했고요. 반면 검찰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차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사고로 숨진 여배우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여배우 A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정식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함께 차에 탔던 A씨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나와 있다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서 숨졌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부산 모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 덕천동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일행을 찾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친모의 범행 가담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가 진술과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딸을 전화로 불러낸 엄마 39살 유모 씨. 범행에 앞서 자신의 이름으로 수면 유도제까지 처방을 받아놓았습니다. 이 약을 음료에 타서 딸에게 먹였습니다. 딸 A양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비정한 엄마와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약이 든 음료를 먹이기 위한 사전 계획도 함께 짰으며 범행 이후 남편과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도 같이 3차례나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이 유 씨는 앞서 기각된 영장실실심사에서 남편이 자신도 해칠까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도 이런 진술과 더불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죠. 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당시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친모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남편과 어린 아이와의 관계만을 중시 여기고 전 남편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은 이제 딸이 뭐 없어져야 그 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온 위기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정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배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이번엔 법원도 친모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이 친모가 얼마나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범을 찾는 것이죠. 유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남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 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범행 도구를 사고 그리고 아이를 유인하는 행동도 친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범행 현장에도 있었고 이 그 범행을 은폐한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에도 그 2명이 3번이나 같이 갔다는 네네. 거고요.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자 그걸 무마하기 위한 도구까지 같이 샀다라는 지금 사안까지 확인됐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나는 가담하지 않고 유기만 도왔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친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친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수면 유도제로도 A양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자 남편에게 살인까지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법원에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공회전한 만큼 A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충남 금산 군수가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을 대부분 선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휴양림을 찾아 여유를 즐기려던 이용객들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입니다. 야영장 한복판에서 대형 천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는 18일 진행될 야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은 문정우 금산군수의 아들. 지난 3월 대행업체가 야영장 시설 60%와 객실 10곳을 300여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곳 휴양림에서 주말 단체 예약으로 야외 결혼식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산군은 단체 예약을 개인보다 먼저 받기 때문에 시설 사용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양림에서 결혼식이라는 걸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에서도 하고. 하지만 특혜를 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약 사이트를 보면 주말 숙박시설과 야영장은 다음 달까지 대부분 예약된 상태. 이번 주말 시설 예약에 실패한 이용객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연 만끽하고 좀 여유롭게 왔다 가는 곳인데 어떤 누구 사적인 어떤 군수나 누구 자제분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우리가 봐야 될 혜택을 이렇게 몽땅 못했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죠. 문 군수는 결혼식을 위해 군수직을 이용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 지인들에게 휴양림을 알리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주인공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했고 휴양림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너무 지금 비수기인데다 또 홍보도 안 돼서 홍보도 할 겸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군수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혼식을 진행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5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1심 선고일 뿐이고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 벼랑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지사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선고 의미와 전망 등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어제 박 기자 법정에 들어가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 내용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4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또 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의 개발 업적을 과장하거나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요.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잇따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지지자는 재판부는 물론 검사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예, 지지자들 입장에서야 최상의 결과였을 것 같고요. 법원의 그런 무죄 판단의 근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입원을 고려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계속된 친형의 폭언과 또 소란으로 소속 공무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권한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제 입원과 진단을 시도했다는 거죠. 진단 지시도 지자체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유권자의 혼동을 주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봤고요.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토론회 발언은 억울한 심정을 표시한 평가이지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발언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말로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 자체가 무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부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거였지만 막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이상 그와 연결된 허위사실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어제 재판이 끝나고 이 지사 간략히 소감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어제는 이 지사가 연차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고 뒤 바로 집으로 갔고 무죄 판결 뒤 오늘이 첫 출근길이었는데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제나 그저께나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뭐 잠은 당연히 원래부터 잘 자고 있었고요. 비록 이제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뭐 먼지도 또 오물도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지사는 안개가 걷히면 드러나기 마련, 또 사필귀정 등 표현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선고 뒤 큰 길을 가겠다는 발언에서 큰 길의 의미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해가면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보장되는 희망 있는 나라 만들자라는 그 대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고 또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일부 주식도 요동을 쳤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일부 종목은 오늘 하루에만 30%가 오르는 상한가를 장중 한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모두와 연관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요. 직권남용 유죄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더욱 주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선거사법은 2심부터는 전심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모든 법적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날개를 달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이 지사 측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2심과 3심이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또 일부 야당의 반발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로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진실게임은 이제부터라며 향후 재판 과정을 주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지사가 다소 홀가분해진 건 사실이고 이에 따라 도정 운영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편적 복지 정책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향후 행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일선 경찰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협의회는 검찰은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 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이제는 경찰과 서로 협력, 견제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천막을 기습 설치한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추가 설치하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 100여 명은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광화문 광장에 천막 한 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은 1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소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죠. 기아의 네. 김기태 감독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광주 홈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그제인 15일에 선수단이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사퇴를 좀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를 앞두고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퇴가 결정된 뒤에도 어제 경기에 벤치를 지켰는데 아쉽게 좀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아가 워낙 부진한 성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하위인데 2017년에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시즌 마치고 그때 3년 총액 20억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기아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작년에 5위로 포스트 시즌에 겨우 진출을 했고요.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최악의 부진을 거듭했고 현재 13승 1무 30패로 최하위입니다. 아직 4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선두 SK와 벌써 16.5경기 차가 나고요.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5위 키움과의 승차도 벌써 10경기가 넘습니다. 사실상 올 시즌은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기태 감독이 전에 자진 사퇴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5년 네. 전이었나요? LG 사령탑에서 또 있었죠. 그때 LG 감독을 2012년부터 맡았는데 2013년에 또 성적이 좋았죠. LG를 정규리그 3위로 이끌었고 다음 해인 2014년에 그때도 시즌 초반에 하차했습니다. 그때나 이번에나 뭐 똑같이 팀을 위해서 책임지고 물러날 때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기아 구단으로서도 김기태 감독이 이런 결심을 한 이상 김기태 감독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기태 감독에게 항상 붙는 수식어가 형님 리더십, 동행 야구 이런 수식어들이 항상 붙는데요. 권위주의를 버리고 서슴없이 선수들에게 다가가면서 화합을 도모하는 스타일이고 평소에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념이 뚜렷하고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팀을 이끌어온 지도자입니다. 그런 성격 탓에 이런 막중한 부담감을 더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 흔들리기 시작했던 게 지난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강 전력이라고 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좀 여론도 좀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아의 주전 선수들을 보면 다들 나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 전 우승 당시 멤버들과 큰 변화가 없고 새 얼굴들이 별로 없는데요. 30대 노장들이 대부분의 포지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땅한 전력 보강이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추락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김기태 리더십이 흔들린 결정타가 바로 작년 임창용 선수의 방출 사태였죠. 지난 시즌 마친 뒤에 임창용 선수를 방출했는데 팬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급기야 감독이 팬들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올 시즌은 초반부터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기태 감독의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제 경기인데 어제도 좀 무력하게 기아가 졌죠. 네, 보통 이렇게 감독이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상황이면 선수들이 굉장히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좋은 경기를 펼치곤 하는데 무거운 분위기는 뭐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선발 홍건희 선수가 3회, 4회, 5회 연달아서 3개의 2점 홈런을 맞고 무너졌고요. 타자들도 힘이 없었습니다. 5회까지 무득점으로 꽁꽁 묶였고 6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겨우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7회에도 무사 만루 기회를 잡았는데 2점을 더하는데 그치면서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4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30패거든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김기태 감독은 착잡한 표정으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도 야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흥식 대행 체제로 기아는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죠. 이제 고작 44경기 3분의 1도 치르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100경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기아의 전력이나 선수 구성으로 본다면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군 감독을 맡았던 박흥식 감독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역시 올 시즌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성적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책임은 감독이 졌으니까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주축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남은 시즌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허재훈 기자와 저희가 좀 그 프로야구팀
안 좋은 점을 좀 분석하고 나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기아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 속에서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7.1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28도, 부산은 24도로 예년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떨어지는 등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은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